문화유산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대구 문화유산에 나 있어요. 오늘 송은석 박사님 우리를 이끌으시고 대구 문화유산을 대구 RBG 대문협 사업으로 문구를 작성해서 최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의위원들이 여러분 참가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소재해서 대구시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기사 수표장식으로 쓰셨어요. 문의에 계시면은 그 책을 엮어서 대구시에 은행과 민주에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대구에서 살아온 대구를 지키는 수학이 이런 것들 소개하는 책을 읽었는데 올해는 대구 문화유산에 대해 소개 기획문 기사본을 작성해서 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화유산 개성 전문가이시고 대구 문화유산 연구소 소장님인 송은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서정학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수회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담수회 회장님들이 여러분 같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회장님 잘 아울러서 10월 3일날 대구 브랜드협회 2층 대영화장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전 영남대학 총장, 전 대구광역시 교육감 우동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구 브랜드협회에서 제6회 시민 의식계도 특별 강연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날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께서 저녁 식사도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앞부분에 한 20분 정도 의식하고 나머지 60분에서 70분 정도 우동기 교육관님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혼자만 그 영광을 누리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나누기를 뜻있게 하시면 좋겠구나. 그래서 명절 끝이지만 뜻깊은 행사, 특히 개천절날을 즈음해서 해마다 개천절과 한글날에 그 시민의식 예로의 그 강의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중지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행사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많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분 1초가 아쉽기 때문에 송은석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절반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한 절반. 나이 50 거의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연세 일해 주신 분들 문제 그냥 많이 안 오시고 싶겠네. 근데 저는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에 보면 아마 70 넘은 어른들 전화번호가 더 많으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연세가 그렇다고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이때까지 사시면서 우한 없을 때 있었습니까? 아니 한번 대답, 우한 없을 때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한 없을 때 없지요. 저도 저는 5년 전에요.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암 수술 내가 이제 다 지냈거든요. 이 갑상선 암은 이제 착한 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암은 걸리면 똑같아요. 가족들한테는 암인데 5년 지나가지고 원래 이제 마음 푹났다 싶었더만요. 지난주 금요일날 또 서울 아산병원 올라가가지고 또 그렇다면 검사를 했는데 이 뇌종양이랍니다. 뇌종양. 머릿속에 7cm짜리가 들어갑니다. 기가 찬다. 그래가지고 다음 달 17일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지금 추석 앞두고 대목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기 오늘 자전거 타고 여기 오면서도 마음 한편은 막 되게 불편하고 그래도 어쩌니까 오늘 또 우리 시우석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2시간 동안은 집에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주제를 비슷하게 해왔다가 어제 사실은 뒷시간 거를 꽂혀버렸어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유교문화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추석 차례 명절 또는 제사 이거 관련해가지고 물론 제사 이야기 깊이도 하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대구분들 특히 우리 대구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제사 문화는 진짜 우리 대구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첫째 시간에는 우리 대구적인 문화유산 이야기 좀 해드리고 둘째 시간에는 추석 앞두고 오늘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몇 분씩 계시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추석 앞두고 우리 대구 지역의 추석 차례 명절 이것도 우리 일종의 이것도 문화유산이잖아요. 대구 지역의 문화유산이니까 둘째 시간에는 그쪽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올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게 제 명함입니다. 저는 나이는 젊어도 자도 있고 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자는 돌아가신 우리 조부님께서 제 군대 가기 전에 자를 지어주셨어요. 자, 그걸 보시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첫 시간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고 둘째 시간에 이런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동백이 나오기 반갑지야. 대구 사람들. 근데 뭐 낙지, 호롱이, 꼬막 나오고 좀 이게 이상하지. 이거는 뭐 늘 보는 게인데 하여튼 우리 대구 지역의 제사 문화, 추석 차례 문화 둘째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 이거는 많이 아십니다. 대구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강의에서 나오고 뭐 책에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구는 한자로 1000년 넘게 이렇게 써왔죠. 근데 지금 우리 대구는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아시죠? 이제는 상당히 많이 아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요 수업 들으시는 분은 제가 코로나 전에도 한 2번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모이는 강의 가보면은 이 팀들이 제가 봤을 때 수준이 제일 높아요. 굉장히 높은 분들이신데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복습하는 셈 치고 이제는 연세 있으셔가지고 왜 뭐 하나 들으면 2개 까먹고 그러지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들은 것도 한 10분 지나고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복습안에 치고 요게 1300년 전입니다. 신라 경등왕제 대구열이 바꿉니다. 전국의 모든 지명을 그때 한자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형 지형이 요때 다 만들어집니다. 신라 경등왕제. 그래서 대구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한 170년 전에 철종대화가 지금에서는 요 구자로 바뀝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바꾸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아, 역시 이게 희위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른들 이름을 입에 안 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 아버지 이름이 뭐지냐? 그러면 홍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배우잖아요. 우리도 우리 손자들한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요, 왜 그렇게 하노?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키웠는데, 지금 애들도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요. 홍, 김자, 동자입니다.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노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게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답하는 이유가. 보겠습니다. 이양채라는 분인데, 호를 취몽선으로 써요. 취할지 운몽자. 인천이신데 서변동 사람입니다. 서변동 사람. 요분이 영조 임금한테 상소를 딱 올립니다. 전하, 제가 살고 있는 대구의 구자를 제발 좀 딴 거로 바꿔주소 하고 상소를 올려요. 이유가 뭐냐면 구가 공자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 뭐냐면 우리가 공자 그러면 공 선생님 뜻입니다. 맹자 그런 것도 맹 선생님 뜻이에요. 그런데 공자의 진짜 이름은 성은 공시오 이름이 구자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은 공문서를 쓰거나 뭐를 할 때마다 자꾸 공자의 이름자를 우리가 자꾸 범하게 되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다. 바꿔달라고 해요. 근데 영조는 무시를 해버려요. 영조는 워낙 똑똑한 어린이다 보니까 사례조사를 했었어요. 전국에 그리고 중국도 해보니까 중국에도 지명에 구자 들어간 지명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구의 그 서변동의 이양채라는 친구가 똑똑한 것 같다. 근데 그때 우리 선조들이 몰라서 저렇게 했느냐, 뭐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고는 조금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상소는 시각 비답을 바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데 그때 이후부터 요 구자와 요 구자가 같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철종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우리가 쓰는 구자로 바뀌는 거예요. 170년 전부터 바뀌어요. 1000년 동안 써오던 글자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PV는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PV라고 검색을 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는 없어요. 거기 보면 뭐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 대구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지에서 어떤 스토리를 잡을 때 PV라는 거하고 엮어서 그저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사례 하나 드려볼게요. 요 영조 임금인데 아까 그 상소를 무시했던 게 영조거든요. 영조는 PV에 대해서 조금 무시한다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 PV 지키다가는 볼일 못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조는 40년 가까이 자기 이름인 이 금자를 안 밝혔단 말이에요. 영조 이름이 이금인데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만년에 실수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영조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아마 내일부터 조정이 좀 시끄러워질 끼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부터 조정이 시끄러워집니다. 왜냐? 성지들이 상소문을 읽는데 상소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요즘 정치가, 요즘 선비가, 요즘 풍속이 이렇게 이재금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재금자가. 근데 임금님 이름은 국회라 그래가지고 글자가 아니라 발음만 같아도 이 단어를 준대요. 임금님 이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7대조까지 이름 쓰면 안 되고요. 우리 조선은 지금 현 임금 기준에서 5대조까지 이름을 입에 담거나 쓰면 안 돼요. 과거 시험 같은 데는 임금 이름자 썼다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락 날라가요. 자꾸 이름자가 나오니까 성기들이 상소를 못 읽는 거예요. 버벅버벅 대고 있고. 그래서 영조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때까지 내 이름을 공개를 안 했다. 근데 이제 내 이름을 알아버렸으니까 웃자고 넣어. 그래서 글자 똑같은 것까지는 피위를 시켜주고 발음 같은 거는 지금부터 무시해라 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시간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려시대 임금하고 조선시대 임금 34명, 27명 이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고려시대 34명, 조선시대 27명 임금님의 부자식의 카드겠죠. 그렇죠. 외자죠, 외자. 자, 고려시대 임금은 전원 외자입니다. 34명이 전원 외자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달라요. 조선시대는 25명만 외자고 외자 아닌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성경 또 이방원이야. 이성계 이방원 50점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리고 일찍 죽은 단종 이홍미 2사람만 외자고요. 그러면 이성계는 왜 이성계는 아니죠? 이성계도 왕대원한테 이름을 바꿔요. 이단이라고 바꿔요. 이성계 성자는 이룰 성자고 개자는 개수나무 개자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임금들이 이름을 외자를 쓰는 이유는 임금 이름은 피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입에 담거나 쓸 수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죠. 그래서 부자의 이름을 일단 한자 외자로 바꿔버리고 외자인데도 글자를 평소에 잘 안 쓰는 글자로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이명복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명복에서 이재화가 나중에 임금되고는 이희익하는 이름을 또 갖고 그래서 역대 임금들이 이름이 외자인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보시고 여기 혹시 문화유씨 계십니까? 문화유씨 문화유씨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유씨 족보에 보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요분이 아버지고 요분이 아들이에요. 요분하고 요분 항목에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세종대왕 1년입니다. 1419년에 세종대왕이 요 유계문이라는 젊은 친구를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을 내요. 충청도 관찰사가 뜨면 벼슬이 좋은 기품입니다. 지방직으로서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안 가요. 전화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니 젊은 친구한테 내가 그 종이 품것을 주고 충청도 관찰사까지 발령을 냈는데 왜 안 가노? 물리겠네요. 답이 기가 막혀요. 전하, 저희 아버지 이름이 쉽게 말하면 유관입니다. 관. 근데 내가 지금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모든 공문서 쓸 때마다 신 충청도 관찰사 유계문은 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자를 요새 내가 글을 왜 써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가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아까 올관자에서 덕으로 올관자로 아버지가 개명을 했어요. 근데 이 유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조선개국 공신이고요. 세종 때 우의정도 지냈고 조선 초 황희 맹사성과 더불어서 조선의 삼청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아들 유계문이 충청도 관찰사 발령냈을 때 못 갑니다 했을 때 아버지 욕 이름자 때문에 피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청백리가 최사람 뿐이었지. 아니요, 청백리 훨씬 많죠. 근데 조선 삼청 그래서 청백리 중에도 세 분 대표난 청백리를 뽑을 때 황희, 맹사성, 유관을 뽑았다. 화평용 씨는 계시죠? 그래도 뭐 제가 질문할까 싶어가지고. 네. 요번에 옛날에 그 방송에도 이런 거 나왔습니다. 화평용 씨는 뭐를 안 먹고 뭐라는 말을 입에 안 담는데 아십니까?
지금 아시면서 다 말하는 거죠 지금. 네. 파평윤 씨, 답이 나왔어요.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파평윤 씨는 잉어를 안 먹는데요. 그리고 선직하는 말을 입에 안 담아요. 선지란 말을 입을 안 담는다는 것은 우리 앞산 밑에 대덕식당 갈 때도요. 선직국 먹으러 가다가 아니고 파평윤 씨들은 소피국 먹으러 가다가 그게 피입니다. 뭐냐면 파평윤 씨의 시조가 윤신달 하는 분인데 이분은 연못에서 태어납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재밌어요.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태어났을 때 겨드랑이에 보니까 81개의 잉어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이렇게 반점,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그러고 발에는 북두칠성을 뜻하는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는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배웠습니다. 고려 윤관장국하면서 4군 육진군수 나올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자세히 모른다는 아니고요. 분명히 배웠는데 지금 이제 까먹으셔서 기억이 안 났어요. 윤관장군이 여진족하고 막 싸우다가 도망을 가게 됐는데 막다른 강물을 만나버려요. 그때 난데없이 어디선가 잉어떼가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놔줘서 윤관장군이 살아났다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평윤 씨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잉어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요. 잉어를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란 말을 입에 안 담는 이유는 파평윤 씨 시족 아들이죠. 파평윤 씨 2세. 요분의 이름이 윤선지. 그래서 자기들이 2세족 이름을 입에 막 담는 게 불편해서 소픽국이라고 부르고 선지국이라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요.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많이 가보셨죠? 문양리는 많이 가잖아요. 지하철 쫙 끝이 그죠? 내리면 문양리고 거기에서 반대쪽 금호강 쪽에 있는 게 그게 문산리입니다. 문산리. 거기는 잉어찜하고 명탕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동네 들어갈 때 쫙 차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파평윤씨 문산 세거지 큰 돌비석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파평윤씨들 집성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잉어찜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파평윤씨.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파평윤씨들은 잉어 안 드신다면서요? 하니까 안 먹긴 안 먹는데 우리는 대신에 잉어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물론 먹는다 하니 불편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조상 덕에 먹고 사는데 그래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가 봅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름 안 낳는 것 중에는 재수 없다고요. 원수지간에도 이름 안 낳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기 누가 계시면은 옛날에 왜 서로 혼인 안 하는 성씨들 많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게 시족이 종족이 같아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이 씨 서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동에 안동근 씨, 안동김 씨 결혼을 안 해서 이런 것처럼 뿌리가 같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원수지간에도 안 하거든요. 원수지간에 안 하는 거는 광주 최씨 전주희 씨가 안 해요. 광주 그 전라도 광주입니다. 거기는 최영 장군 후손이고 이승기 후손입니다. 최영은 이승기 당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제 이거는 여기 혹시 후손들이 계셔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왜 정철 한번 기억나시죠? 정철 때문에 왜 동인들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그때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 광산이신데 이발칸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 선생 집에는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제삿날 음식할 때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안전자들이 집에서 제사 음식할 때 고기 다질 때 고기 막 두드리면서 정철이 하고 한다는 못 들으셨어요? 수백 년 동안 그만큼 원수지가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또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연산군 때 황간입니다. 황간은 내시하고 다릅니다. 고려시대 때는 쉽게 말하면 내시가 우리가 아는 그 불화를 얻는 녀석들을 내시라고 그러고 조선에 오면은 내시는 그냥 관직명입니다. 불화를 얻는 인간들이 아니고요. 황간이 우리가 말하는 그 거세됐던 사람들이거든요.
연산군 때 김처선이라 하는 관관이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결국은 충신으로 정렬을 받아요. 뭐 누구는 세종 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문종 때부터라고 하는데 여하튼 임금을 6명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환관인데도 불구하고 정이품까지 몇 올라갑니다. 정이품까지. 근데 이 김처선은 무호 갑자사화 때 연산군한테 대들다가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야사의 정사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야사에는 보면 뭐 동강잡기, 연료실교술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자꾸 임금한테 대들잖아요. 대드니까 임금이 곤장 100대를 쳐갖고 유배를 보내요. 근데 유배가 있다가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조정에 찾아와요. 연산군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전하 정치 그래하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중국하고 우리하고 고금을 다녔을 때 당신 같은 상감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 그래하면 안 된다고. 연산군이 기가 찼잖아요. 화살 가져온더라 그래가지고 뜰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김처선한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갈빗대를 맞다가 나중에는 고성도치가 됐었대요. 화살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도 안 죽더랍니다. 그러고는 바락바락 기가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기어서라도 모르게 맞는다고 칼을 달라 그래가지고는 팔하고 다리를 다 잘라버렸대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더랍니다. 입이 계속 나불나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혀까지 잘라내버렸더라고요.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김처선은. 근데 연산군은 그때부터 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김처선 그런 학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이름 중에 처선이라고 이름 쓰는 인간들이 있거든. 이름 다 바꿔라 거예요. 재수없다. 그리고 우리 처석하는 말도 보석하는 글자로 고칠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피위에 해당은 된다는 겁니다. 보시고. 이것도 어느 책에 보면 나오던데 당시에 쳤다 썼다가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선비도 있다고 그랬다. 자, 봅시다. 대구에 동네 이름 바꾸고 대박난 동네가 세 군데 있습니다. 네, 황금동은 옛날에 아셔요. 근데 혹시 수성구 대흥동 아십니까? 이건 수성구 사는 분들도 잘 몰라요. 대흥동. 그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동은 원래 황청동이죠. 요거는 모단 선생이 이름 짓다. 수성들판, 황금동에서 수성들판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이렇게 복식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 그래서 황청동이라고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나중에 보니까 너희 집 어디고? 하면 우리 집 여기 황청인데요. 너 어디로 가라는데 황청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게 발음이 참 불편하다고 해서 바꾼 게 2017년도에 황금동으로 바꿔요. 근데 바꾸고 지금 수성구 황금동 가보시면 옛날에 황금동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딴 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흥동 여기는 어디냐면요. 수성 IC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하고 수성 IC 사이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기에 롯데몰 들어온다 그러고 수성 의료주가 알파시티 한 바로 그 동네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내환동이죠. 이름 참 얇죠. 안으로 근심 있는 동네예요. 내환동. 근데 원래 내환동은 아니었습니다. 일제 때 내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자연보라 경우로는 안꼬지, 내객기, 안객기, 내관동 이렇게 불렀는데 일제 때 밑에 마음심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으로 근심 있는 동네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명과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큰데 일어날 흥 그래서 대흥동으로 쓰자고 주민들이 먼저 대흥동을 불러버려요. 자기 동네를. 그리고 공식적으로 2001년 말 2002년 초에 대흥동으로 공식적으로 동네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고 난 뒤에 그게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열었죠. 수성 IC가 바로 그 동네 들어갔죠. 지금 롯데몰 들어온다 그랬는데 수성 알파시티 대구 경북 경제 자유구역이 그것도 그렇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 동네입니다. 호선동 그렇게 잘 모르겠죠. 파산동 하면 알겠습니까? 바로 이 파산동 하는데 이것도 동네 이름 얇고 찍죠. 여기 어디냐면 대신동에 있던 그 동산병원 옮겨갔는데 성서 개대 옆에 바로 그 동네.
고동대에 있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 상용차가 실제로 그 동에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삼성 상용차. 삼성이 이제 자동차들이 한번 그 현대 한번 잡아보자 그러고 야심차게 뛰어드는 삼성 상용차가 2000년도 파산동 그 동네에서 실제로 파산했거든요. 딱 망해버렸어요.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야 이건 아니다. 아니 삼성 같은 회사가 돌아가고 망할 정도라면 이건 동네 이름 때문에 그렇다. 이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바꾼 게 지금 호산동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지금 가보시면 그게 계대 동산병원 탁 들어갔죠. 동네 입구에 지하철이 바로 갔습니다. 한개 다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대구에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동네 대구입니다. 어딘지 딱 보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내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싹 들어보시죠. 자, 손이 올라왔습니다. 자, 저쪽에 선생님. 어디야? 인흥마을 정확하게 털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있습니다. 저 선생님. 도산서원이야. 목골.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몇 개 없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근데 손 안 들고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 부분 자세히 보면 요래 생긴 건물이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대요. 그렇죠. 달성군 합의면 우리 묘골 묘골 여기죠. 요게 지금 요거 요 사진이 작년 재작년 중 코로나 때 찍은 사진이에요. 결혼 사진인데 우리가 요쯤에서 버스를 내립니다. 요 기념관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요 집이에요. 요 집 혹시 누구 집인지 압니까? 우리 대부분은 걸어서 올라가서 이 육신사를 그냥 보고 옵니다. 올라가다가 요 왼쪽 골목에 탁 나면 요 집이에요. 네. 요 집이 입구에 가면은 박두월 여사 생각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박두월이 누구냐면 삼성 창업주 이병철 처가예요.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이었던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이 바로 이 집의 장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별로 못 챙기고 있죠.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대단한 물건이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 이 건물 복원도 지금 잘 못해서 여기도 아마 여기 몇 골 후손이 계실 거예요. 복원도 사실은 좀 제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다 보시고. 근데 요 동은 지금은 달성군 합의면 묘리 요리됐어요. 묘리. 근데 묘동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과거에는 통역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요글자를 씁니다. 족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요글자를 쓰는데 예전에는 글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글자인데 이거는 땅 이름 몇 자 그래서 터가 뭔가 조금 특이하고 묘하면은 쓰는 글자입니다. 자, 요게 하늘에서 내렸다면 요게 묘골가는 마을인데 주변에 와룡산 그래 산이 이렇게 맹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누워 있다 그래서 와룡형 또는 회룡 오미형 하는 거는 용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마을을 한 바퀴 뺑 감싸고 자기 꼬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돌회용용 되돌아보고 꼬리 되돌아서 자기 꼬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궁형 가는 거는 요 마을이 여성의 자궁처럼 안에 푹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묘하다 그래서 묘골. 또 요거는 이제 파자형 능당이라고 한자의 파자하고 똑같이 생겼죠. 요 파자형 형태일 경우에는 위에 네모에 해당되는 안에 있는 마을이 명당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몇 골만 큰 마을이 여기 있고 여기 가면은 왜 삼가은 가는 집 아시죠? 그건 바로 앞동네입니다. 여기에 바로 삼가은 있는 동네. 여기 큰 동네, 여기 작은 동네거든요. 정확하게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가 풍수적으로 아주 묘하다 그래가지고 묘골 그랬었다 그래요. 두 번째 쓰는 거는 요거예요. 요건 사당묘자입니다. 사당묘자. 거기 가면 육신사 그래서 이렇게 사육신을 6분 모시는 사당이 실제로 있죠.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유해당 권이진이라는 분인데 우왕 선생 외손자예요.
이 양반이 썼는 시가 하나 있는데 육신사 시. 이분이 동네 부사를 하고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주 쪽으로 달성군 그 합인지라서 성주로 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성주 해연성원도 시를 썼고 시를 몇 개를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사에 대한 시를 하나 썼거든요.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묘동 육신사는 제대구, 대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묘동을 사당묘자를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때 묘동은 옛날부터 육신사를 즉 사육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다 그래서 사당묘자를 써서 묘동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사실은 제일 재미있기도 하고 특이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 글자는 묘할 묘자입니다. 묘할 묘자. 뭔가가 아주 묘하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육신 박팽령 그리고 우리 사육신은 저는 다 죽은 거 알죠?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상대를 왜 멸족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팽년 선생의 손자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저 동네에서 마을을 일가하는 거예요. 그게 묘하다 그래서 묘동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육신은 전원이 멸족이 됐는데 손자 하나가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볼게요. 사육신은 세조에 의해가 3대가 멸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남자의 경우에는 아버지, 자신과 형제, 아들 다 죽어요. 박백년 선생은 자신의 아버지 한석당 박중림이라고 있는데 죽어요. 본인 죽고요. 동생이 밑에 너희가 있었어요. 인년, 기년, 대년, 영년 다 죽어요. 그리고 박백년 선생은 자기가 아들을 셋을 뒀거든요. 박헌, 박순, 박분. 총 9명이 3대 9명이 남자들은 다 죽어요. 이렇게 시가 끝나면 받아보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공신이나 관아에 노비로 다 보낸 거예요. 여자는. 자, 그런데 그때 박백년 선생 둘째 며느리가 성주이신데요.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비로 보낼 때 우연찮게 자기 친정고진 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몸을 풀 때가 됐죠. 그러니까는 이 세조가 뭐라고 명을 내리냐면 박백년 둘째 며느리가 애를 놓는다 그런데 애 놓는데 아들 놓으면 그 자리 죽이고 딸 놓으면 살아서 키워라. 노비로 쓰면 됩니다. 근데 뭐 났을까요? 내기가 되려고 하면 아들 낳겠죠.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둘째 며느리가 자기 친정집에서 몸을 풀었다 그래요. 친정집에서. 근데 그 친정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여종은 딸을 낳았대요. 박병현 선생 둘째 며느리 아들 낳고 둘이 바깥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을 몰래 키웠다. 그리고 나중에 성종 임금이 되었을 때 이제 자수를 한다고 합니다. 실은 내가 박백년의 손자입니다. 숨어 살았는데 이제 용서해 주시오. 이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비 그래가지고 아주 천한 이름을 쓰다가 임금이 성종 임금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대요. 살아남은 귀한 산호 같은 고배 같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이 친구가 56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네가 그게 달성군 합일면 요꼴이에요. 요꼴. 자 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진짜일까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겠죠. 바꿔치기해서 우리 그런 건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꿔치기 하는 거. 자, 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열려실기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성장관전설 이런 것도 그렇고. 홍제전설은 정조임금 개인 문집입니다. 근데 요 책들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내용 거의 그대로 다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왕이면 조선왕족실록 같은 정사에도 실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신사에서 6년 동안 해설사 근무하면서 늘 받는 의견이 그거였어요. 오시는 손님들이 야, 그 정도면 왕조실록이 어디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왕조실록이 안 실려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문중에서 거짓말한 거죠. 좀 자기 문중 띄우려고 좀 뻥을 좀 과하게 친 거다 이래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한번 냈었는데 볼게요. 그 문중에서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 왕조실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던데 우연한 기회로 그걸 찾았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인데 보면 이런 말이야. 박평일의 손자 박비는 유목자이었기에 죽음을 면하게 됐다. 갓 낳았을 적에 당시 현명한 사람을 힘입어 딸을 낳았다고 속여서 말을 하고 이름을 비라고 하였으며 죄인을 점검할 때마다 슬쩍 계집종으로 대신 함으로써 홀로 화를 모면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박충우는 그 종손으로 육신 중에 유독 박평년만 후손이 있게 되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인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광명시 달성군 다빈면 이 묘리에 우리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들은 누가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여러 어른들의 문헌 자료, 심지어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소설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태는 왜 한다? 상태는 왜 했는데 손자가 그만 사대장 네. 사대장 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 아니요 아들이라도 손자가 아버지 본인 자식들이 손자가 됐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또 다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은. 자, 이거는 다 고지는 거는 뭔지는 아시겠죠? 뭐 고려태조 왕건이 옛날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죠? 그 팔공산 밑에서 변호군하고 싸웠다가 작살나고 자기 혼자 도망가다가 와 대구 지역에 동네 이름 많이 만들어놨다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기 부태 쪽에서 팔공산에서 다 깨지고 신수리에 너게 살아남아가지고 불로동 와가지고 저 안식 반영을 저 끝에까지 갔다가 금호강 건너가 이제 수성구로 넘어와가지고 배덕산 자락으로 와가지고 남은 곳이고요. 그래가 마지막에 그 다사에 그 왕신곡에 가는데 고려 넘어갔다 하는 요 이야기예요. 그게 지명이 한 24개, 2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지명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거는 진짜일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 많이 아시다고 보고, 참고로 예를 들면 요 산례는 어디냐면 동변동, 서변동 사이에 동화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견원군하고 왕건군에 서로 산례, 동화천 사이에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산례, 화살이 가득한 시는 무태는 왕건이가 군사들한테 경계에 태만하지 마라. 그래서 역설무 태만할 때 무태. 영경은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영구관련 경정을 겪어서 영경도. 지면동은 여기에서 신순경 등의 왕건이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신순경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묘하다 그래서 지면동.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에 대한 구전은 팩트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집집마다 내려오는 문중전설, 지역의 전설들은 분명히 출발하는 팩트라 사실에서 출발하는 걸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고 중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훼손이 되거나 변형이 돼서 그러는데 요 사례 하나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진짜라는 사실요. 요 북구 서변동이에요. 서변도에 가면 아까 뭐 대구 그 지명 상소에 있던 이양채라는 분, 이 문중인데 인천이시 서계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저 뒤쪽으로. 요 앞에 제가 둥근 원 저게 뭐냐면 환성정 가는 요게 정자인데 요게 서계소원 강당이고요. 환성정 정자에 오면 지금은 요거 뗐어요. 떼가지고 강당으로 옮겨 지난주에 가지고 옮겨져 있는데 환성정 요 정자의 그 기문이에요. 정자의 내력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이 누가 썼나 하면 태양 이죽하는 분이 썼어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대구를 대표하는 큰 선비 한 10분을 뽑아라 그러면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양광 바로 태양 선생이 쓰신 430년 전에 대구를 대표하는 선비가 썼는 글인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일찍이 사는 마을에 몇 집을 지었는데 그 마을은 고려 태조가 변호를 토벌할 때 군대의 경계에 태반하지 말라고 했던 무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스토리가 430년 전에
어른이 쓰는 자기 문집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안지랑이도 사실은 썰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결혼하고 뭐 썰도 있는데 또 왕건하고 연결시킬 때는 왕건이 이쪽 와서 앉아가 쉬었다 그래서 안지랑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 사실은 요 내용을 다 알고 보면은 누가 소설 쓰는 사람이 쓰라 그래도 그래 맞춰서 힘들 정도로 신기하게 다 맞아들어요. 만들라 그래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천년 전에 그 동수 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동화사하고 박애사는 백제기였거든요. 백제 편이 백제 편이었어요. 법상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건은 적지에 들어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왕건은 분명히 승리자는 맞는데 대구 입장에서 보면 왕건은 패배자는 적이었고. 비참하게 혼자 살아서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왜 그 유명한 말 중에 왜 뭡니까? 햇빛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전설이 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건은 대구에서는 햇빛에 발해서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고마 전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는 그게 안 남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한테 구전으로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팩트나 기록문은 찾을 수가 없고 천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야 우리 동네는 왕건 때문에 그래 왕건 때문에 그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간이 걸려서 저는 사실은 몇 개 더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2개를 제가 밑에 말로 2개를 더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 왕건 관련된 지명 유래 가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그래 참고하시고 왕건 말고 또 있대요. 대구 갔다 왔는 친구들이. 아이고 어르신은 되게 많이 하시네요. 자 이것도 어떤 걸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그냥 달서구 화원 우습게 하는데요. 신정동국 여지성남 지금부터 500년 전에 나왔는 이제 관찬자료입니다. 관찬지지서입니다.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그래 나와요. 신라왕이 꽃을 구경하였던 곳이므로 꽃화동산은 꽃동산 화원 가는 게 500년 전 지지서에도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원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그 다음에 우리 화원점 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왜 이정표 구라리 하면서 나오죠. 이거 애들은 걔 동네 이름이 구라리가 뭐고 저 동네 사람들은 뭐 구라리 친다고 구라리가 하는데 요것도 나와요. 요거는 경덕왕이 구라리 9번을 왔어요. 꼭구나. 그래서 원래는 9구자 원래자 고래로 쓰다가 여기 발음상 고라로 바뀌었다 그런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임금이 9번이라 왔으니까 9번이나 세상에 빛이 났다는 게 근처. 그래서 고라가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화원동산 가면 다들 아시잖아요. 화원동산 가면 왜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셨죠? 그 전망대 올라가면 그게 낙동강 쪽으로 절벽이잖아요. 절벽. 그게 상화됩니다. 꽃 구경하는데 오픈 곳이라는 거죠. 이것도 신라 경덕왕 요건 한번 보면은 그 삼원년 나루터에서 유람선을 타마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그 절벽 여기가 상화돼. 여기 요 물이 진천천이에요. 월배 달빛골에서 내려오는. 실제로 여기는 물이 2개입니다. 진천천도 있고 옆에 보면 대명천 그래가지고 구리공원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금호강. 여기가 낙동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화대 아래에서 물이 4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으로 보면은 이때 이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신라 임금이 여기 꼭 구경하는 9번이라고 정도예요. 자, 요거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 그림도 제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디 도동서원이야.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요 건물 사진 옆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주 한 개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전혜희 씨 계십니까? 전혜희 씨. 물론 안 계시니까 못 맞추시겠죠. 한복. 네, 그렇죠. 이걸 딱 자신 있게 손 들으셨으면 상품 하나 받으시는데 받을 수 있는 기회 너무 아프십니다. 여기는 조선시대 인조임금이 다녔다. 한복 여기도 보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한복인데 요거만 보고 시도를 할게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 보면 인조임금이 다녀갔다 되어 있는데요. 하목정 창수 전말하는 기록에 보면 하목정은 낙포 선생, 낙포 이종문이 창건했다 되어 있고 인조 반정으로 임금되기 전에 능량군 시절에 여기에 다녀갔다 이렇게. 그러고 그 뒤에 보면은 뭐 부연하는 이야기 나오고 임금이 배탕금으로 은 200량 조가 뭐 부연 달아났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오늘 얘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하목정이라는 인조 임금이 능량군 시절에 다녀갔다 하는 거 마시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요 하목정에 대한 그 왕발의 이야기 있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거 하고 하여튼 오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대비해서 우리 대구 지역의 추석 차례상 제수 그런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목정인데요. 하여튼 목불까지 좀 그동안 아까 불 닭가리가 참 좋던데. 이 세로 줄 말고 가로 줄을 그려야 돼요. 예. 그 정도 하면 예. 요 하목정은 지난달쯤에 가면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배롱꽃이 아주 예뻐요. 배롱이. 작가들 많이 왔는데. 자, 그리고 정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목정을 알려면은 이 왕발의 대왕각석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한국적인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문화를 보면은 이렇게 정자 이름 또는 무슨 당, 뭐 한원당 하는 이런 집이름도 그렇고 사람들 호도 그렇고 우리는 이 호문화이기 때문에 집에 붙이면 당호, 제호 그리고 사람한테는 아호. 이 호라는 것은 글자 수는 두자 석자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 글자 두자 안에는 수백 글자, 수천 글자로 풀어내야 되는 내용을 두자로 딱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봤을 때, 요 두 글자 딱 봤을 때, 솔직히 그 경전 공부를 하셨거나 육아 문화를 좀 아는 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한자, 목자 딱 나오면 아 왕발 동원각 쓰구나 대반 떠올라요. 그거 아는 분들하고 모르는 분들은 와, 같은 하목정을 봐도 완전히 딴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등왕각 하는 게 이건데 중국이에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강남의 3대 누각이라고 하는데 등왕각 하는 말은 등왕의 누각 뜻이에요. 등왕은 이원영이라는 사람인데 당나라를 세운 그 당고조 이연이라는 분은 22남 19년을 낳았다. 아들만 22명, 딸을 19명을 낳았는데 아들 22명 중에 막내예요. 22번째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등나라 왕에 봉해졌기 때문에 등왕이라고 합니다. 요 등왕각은 수없이 밤도우기 재건하고 부서졌는데 지금 29번째 재건되는 거랍니다. 그게. 자, 그래서 왕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왕발은 초당 이렇게 당나라 초 이름난 문학가죠. 문학가 4명 중에 1명입니다. 6살 때 천재로 소문이 나고요. 14살 때 조정원에 진출했고요. 워낙 천재라 가지고 17살 때 유속과 가는 과거에 급제를 했고요. 조정에서 성성장군을 했답니다. 저 나이 어린 친구가.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닭싸움에 빗대 가지고 격유왕 계문 하는 글을 하나 썼는데 고마 이 글 때문에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튀어버린 거죠. 그래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온데 돌아다니다가 객죽하는 곳에서 참군 가는 나지막한 벼슬 하나 얻어가 이제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실수를 해버려요. 그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불쌍히가 자기가 잠시 숨겨줍니다.
근데 나중에 사형수를 숨겨줬다는 게 발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숨겨줬던 그 사형수를 이 왕발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죽여버려요. 이게 나중에 탈로가 나는 바람에 자기는 감옥에 가버리고요. 아버지인 왕복치도 연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교지라는 땅의 수령으로 좌천이 되고요. 자기는 깜방 가고 아버지는 좌천되고 추록 후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죽었거든요. 나이 27살에 죽었어요. 27살에 죽었는 양반인데 천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왕발 도대체 얼마나 멋진 것을 남겨놨길래 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남겼던 글이 등왕각서, 그러니까 등왕각서, 이게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자, 이거는 빨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에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671년이면 우리 삼국통일된 게 676년이거든요. 우리 삼국통일 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영백서라는 사람이 등왕각을 수리를 하고 등왕각 기념 잔치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 영백서라는 이 홍주 수령이 자기 사위인 오자장을 조금 자랑하려고 사전에 미리 기점을 냈대요. 내가 오는 사람들한테 글 하나 지으라고 시킬 때에는 네가 미리 글 하나 네가 뭔가 하나 써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잔칫날 이 영백서가 참가했던 손님들한테 집필묵을 쫙 나눠주면서 이 등왕각 낙성을 기념하는 글 한 수씩 적어라 이렇게. 근데 아무도 글을 못 짓더래요. 이때 이 왕발은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었어요. 아버지 만나는 즉 북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발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내일까지 동왕각 가서 글을 하나 남겨놔라. 그러면 너는 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너희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가더래요. 꿈을 깼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왕각까지 길이 너무 멀어요. 100km 700리. 우리 낙동강 1300리잖아요. 근데 그 지금부터 400년 전에 한강정구 선생이 대구 북구 사수동에서 조금 더 그렇게 세천 쪽에서 배를 타고 금호강 거쳐서 낙동강 타고 동네 온천까지 목욕하러 가시는데 배를 타고요. 동네까지 가는데 6일 걸렸다고 배 타고. 근데 지금 이 거리는 대구에서 동네 가는 건 2배 이상 거리인데 이걸 하루 만에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왕발이가 꿈을 꿔서 있겠다. 배는 한번 타보라고 탔대요. 바람이 막 불대요.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갖고 하루 만에 동왕각까지 갈 수 있었다. 하루 만에. 당시 왕발은 나이가 22살. 지금 치면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참석자 중에 나이가 제일 적거든요. 종이하고 붙이 왕발 앞에서 다 왔다는 거죠. 근데 왕발은 그 자리에서 머뭇하지 않고요. 1편미를 거의 막 선을 갚더라고요. 앞에서. 이 왕발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복곡이에요. 복곡. 배 속에다가 원고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글을 워낙 잘 썼거든요. 별명이 복곡. 자, 근데 글을 막 쓰니까 영백서는 이미 왕발의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막히면서 내려가니까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왕발 하더니만 그래서 글을 먼저 입수를 해요. 영백서가 쫙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찬탄을 해요. 야, 진짜 천하의 천재가 맞구나 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낙하여 고목 제비하고 추수 공장 천일생이라 지는 노는 외로운 아홉기가 나란히 날고 가을 방울과 긴 하늘은 한빛을 이루었네. 긴 글 중에 이제 요 대목에 가서 영백서가 감탄을 했다. 자,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요 한국편 책을 하나 썼었는데 요 느낌이 나는 노를 찍으려고 수을 도전했는데 못 찍었어요. 노을 예쁜 건 엄청나게 많은데 요 느낌이 나는 노을이 안 나와요. 예쁜 거는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네 번째 가구를 포기하고는
그 화곡장 지키는 그 김수정님한테 선생님 진짜 사진 찍는 포기 안 합니다.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차 타고 성주대교 넘어가는 거예요. 선남가가 막걸리 하자고. 성주대교 가면서 그냥 무심코 스마트폰 그래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쁘지요? 요 시하고 비슷하지 그죠? 진원도라고 이거 김강무라고 한빛을 밀었잖아. 요게 새만 싹 날아가면은 새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왕관은 등왕각 서문도 남겼지만 시도 한 수를 써라고 써놨습니다. 시는 할 일 마고 지금 가버려야 된다. 아버지 만나라. 근데 이 영백서라는 그 골수령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자기 사위를 불러요. 야 지금 빨리 가서 왕관이 다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유인적성 보니까 시가 그 이제 율시였거든요. 7은 율시였는데 맨 마지막 부가 보니까 함외 장강 해놓고 한자가 글자가 안 써있더랍니다. 그게 일부러 안 썼겠죠. 그래서 글자 하나가 안 적혀져 있으니까 왕관이 데리고 오더라. 요 글자는 뭔지 물어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천하의 왕관이가 시를 썼는데 마지막 꽂으로 한자를 빼먹었는데 요거 뭘까?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홀로 독자이면 한일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요. 자 이제 갔어요. 사위인 오자장이 왕관을 만나러 가가지고 돌아갑시다. 안 가요. 난 안 간다. 그리고 대신에 그 사위인 오자장이라는 사람의 손바닥에 글자 한 자를 딱 써주면서 너네가 가져가라. 그 장인인 영백서가 보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하고는 그렇게 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오자장은 자기 장인 앞에 손바닥을 탁 보여줬어요. 그 무슨 글자 쓸게요? 손바닥 탁 펴줬습니다. 아무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백서는 화가 나겠죠. 나이 22살밖에 안 됐기에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이러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당장 또 잡아오라 했다니까. 이제 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른을 농락했으니까. 근데 요 손바닥에 글씨 받아왔다는 요 사위 오자장이 하도 황당해가 자기도 황당하게 분명히 손에 뭘 쓰기는 썼는데 자기 손바닥 딱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 글자가 보이더래요. 뭘까요? 진짜 글자가 하나 보이더래요. 비일봉자다. 글자가 하나도 안 느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문장이 요래 하면은 요래 해석이 돼요. 요게 그 난간함자입니다. 난간밖에 장강이 공장 부질없이 절로 흐르는구나. 이게 왕발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발은 우리 그 명심고감에도 나옵니다. 요거 유명한 글입니다. 학창 시절 배운 것도 계실 거예요. 시대풍속 동원가기 웅태령 천복기라 해가지고 요거는 때가 좋으면요 바람이 일어 동안각으로 보내준다. 지금 방금 얘기 들으셨겠는데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왕발 이야기예요.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때만 잘 만나고 하늘만 도와주면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요거는 또 완전히 반대 이야기입니다. 반대 이야기. 운이 안 가려면 천복기로 비 내린다, 벼락친다 이 뜻인데 그 북송시대 때 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가난했던 학자의 문인, 글 쓰는 문인인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이름 있는 집에 문계부로 이제 일이 있었는데 바로는 이제 그 범중음이라고 북송시대 때 이름 난 명재상이에요. 그 범중음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네가 돈이 그리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신부력을 하나 해다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했어요. 거금을 줄게. 그 신분이 뭐냐면은 천복사에 가가지고 천복사 비석 비문 탁권을 하나 떠오느라 그래요. 그게 구양순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가 탁권 하나 떠오면 내가 거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때 이 문정이라는 사람은 수천 리길을 떠나는 겁니다. 탁권 뜨기 위함. 근데 참 기가 차죠. 이 문정이 천복사에 도착을 딱 하니까요. 하루 전날 천복사에 벼락이 쳐가지고 이석이 깨지 못하더라고요. 수천 리를 찾아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뒤로 넘어져도 뭐 코끼리 가는 얘기 있잖아요. 그처럼 이 하늘이 안 도와주고 아마
될지도 안 되더라. 한번 노력해도 또 안 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것도 이 동안각. 그래서 이런 하곡정, 동안각 이것도 이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은 아 그랬지 하고 이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딴 거를 보고 만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문화경관에서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래요.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비림 가는 말은 이제 비석들이 많아가 숲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저 맨 위에 있는 거 저거 대구입니다. 대구.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석이 모두 42개 있습니다. 실제 달성구정 앞에 가면 이게 사진 찍으면 정말로 멋있게 나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비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달성구정 앞이. 그죠. 정상 감정공원. 그거는 2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산초등학교입니다. 수성구. 여기 9개. 요거는 칠곡 향교 10개. 요거는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 10개. 자, 요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어느 과천현감 송덕비 이야기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보통 스토리텔링으로서는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저 같은 이제 해설사들 중에 이렇게 비석 많은 데 가서 뭐 해설할 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워낙 얘기가 재밌어서 그런데, 과천이라는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히 조선시대 때는 과천 동네는 조만합니다. 거기가 과천현이니까 거기가 현령이 있었거든요. 과천 현감이니까 종육품이에요. 그래서 종육품. 근데 누구나가 다 과천 현감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과천이라는 도시는 동네는 조만한데 한양에 있는 보관 대작들이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과천을 무조건 지나가요.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양을 더 가려고 해도 과천을 무조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천 현감을 지내고 나올 때 송덕기 하나 꼭 딱 세워놓고 나오면 세상에 자기 이름 알리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고와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좋은 거예요. 과천 현감을 지내면요. 자, 그래서 어떤 과천 현감이 건물을 하고 내일 다른 부인지로 떠나야 돼요. 저녁에 내가 다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놈들이 내 송덕비에 뭐라고 써놨는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비석을 왜 들시 봤대요. 1000만. 뭐라고 써놨는가 싶어요. 딱 들서 보니까 5자가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5자. 요래 적혀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도둑도자입니다.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하면서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과천 현감은 뭐 당황하지도 않더래요. 그래. 그러고는 자기가 옆에 5자를 더 써주고 떠나요. 뭐라고 썼나 하면 요래 써놨더랍니다. 레타하고 나면 내일 되면은 여기 레타도 내일 또 다른 또 놈놈이 올 기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아전이 뭐 기가 차거든. 야, 우리 현감 보통 넘는구나 하고는 그러면 내가 한 잔 더 적어놔야지 하고 옆에 5자를 또 더 새겨 넣었대요. 아전은 노래 생각 같아요. 차도래 부진 이놈의 동료들은 끝이 없구나. 오는 게 부진 다음이 없다. 끝도 없답니다. 노래가 시원하답니다. 시원하기네 어느 선비가 과거시험 보러 가다가 과천을 딱 지나는데 시를 마지막 하나를 완성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5자를 또 옆에 새겨 넣었대요. 세계는 그 요래 세계. 오늘 이제 문학을 한 사람이라면 의식해. 거세 계비도 온통 도둑놈들 버리구나 이런 세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송덕비라는 건 사실은 정말로 잘해서 세워준 게 더 많을 겁니다. 잘해서 세워준 게 더 많지만 그 중에는 탐관오리들이 막 강제로 백성들 억압해서 세운 것도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 전통 놀이 중에 비석치기 하는 게 있잖아요. 비석치기 의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길가에 비석들이 막 서 있는데 그게 복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해보는 게 그게 비석치기의 유래가 됩니다. 보십시다. 자 이제 제사 얘기 나오나 보십시다. 이거 뭡니까?
어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여선생님들 보이기 힘나죠, 이거 보이기래. 남선생님들도 우리 대구 분들은 다 보면 다 아죠. 우리 포항, 영천, 경주, 대구 사람들 보면 이거 다 보면 돈베기 대단하잖아요. 자, 볼게요. 돈베기는요,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기고 그죠? 저 바닷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대구인데 안동하고 영주도 씁니다. 돈베기 그쪽이 다 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대구까지 쓰는데요, 현풍만 가도 안 써요. 현풍은 안 써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 돈베기는요, 1500년 전부터 돈베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사상에 돈베기를 다 쓰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1500년 전에도 제사라든지 의식에 돈베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가 엄청나게 있는데 대구는 한번 볼게요. 증거를. 자, 요겁니다. 요게 대구 불로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거예요. 1400년 전 고분입니다. 고분에서 이렇게 토기들이 나왔는데 토기 안에 보니까 상어뼈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요게 대구 불로동 고분군, 경산, 그 다음에 경주 황당대 쪽 같은 데. 이게 포항에서 대구까지 오는 그 라인에 있는 고분들에서는 상어뼈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1400년 전, 그 당시에 대구에서는 저 바닷가까지 포항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사람 시신을 왕족, 귀족을 끌어다 묻고 하는 고분 속에 이런데 이 돈베기 상어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사람들이 돈베기 쓰는 거는 왜 썼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300년, 1400년 전에도 돈베기를 썼다 하는 거예요. 썩은 문화를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따라보십시오. 자, 요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제사 음식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래 창하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기제사상 그렇게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우리는 상료례 체류고 얼마 받습니다. 여기 보면 다 우리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다르죠. 요거는 꼬막인데요. 이 사람들은 꼬막 안 그래요. 바다에서 나는 과일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광. 바다에서 나는 과일. 전라도 광주의 제사 음식 하는 회사에서 표준형 제사상인데 여기 꼬막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옆에 저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낙지 호랑이. 낙지 왜 밖에서 깔려 돌돌돌 말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익힌 거예요. 자, 여기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중에 주로 해산물 위주로 해산물 위주로. 서울 경기는 굴비 북어, 전라도는 홍어, 뭐 저거는 뭐 앞에도 알겠지. 홍어, 병어, 꼬마. 충청도는 이런 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그 한국인의 밥상 예전편 거 보니까 저 충주 댐이 있는 데는 그 민물고기, 그 충주 댐이 들어오고 민물고기가 많이 나니까 거기 또 제사상에 붕어가 꼭 올라가야 돼요. 붕어. 이게 한 30cm 이상 넘어가는 붕어를 꼭 올린대요. 강원도는 그 유명한 가대미 밑에, 제주도는 뭐 옥돔, 전복, 경상도는 돈베기가 뻔한 거예요. 그렇죠. 돈베기가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 볼게요. 또. 아, 요거는 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서원의 향사, 향교 습전대제, 뭐 종묘제례, 기우제 또는 뭐 사직제 이런 제사 지낼 때 제사에 밥하고 국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질문의 의도를 보이 안 올라가 있게 질문하니까.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 숟가락 젓가락은 올라갑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안 올라가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은 평생을 명절 차례상 차리고 평생을 해왔지만 집을 떠나서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올라갈까요?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만 그림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뭐 생고기 제사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보고입니다. 왜 그러나 제사상에 왜 피비린내 나는 거 생고기를 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이 할배 저 생고기 있으면 음복도 못하고 와저 생고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옛날에 우리 할배들은 뭐라고 답을 했나 하면 야야 그런 거 묻지 마라. 너희 할배 때부터 그랬다. 본인도 모르겠게 그래 답하고 말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혈성성숙하는 원칙 때문에. 원칙.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이렇게 제수 중에 최고 중요한 걸 희생이라 그러는데 보통 돼지 같은 거. 이게 네 가지 유행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사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신은 맛이 아니고 기운을 느끼는데요. 살아있는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해요. 살아있는 기운이 강하면 혈성성숙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혈은 바로 목을 쳐서 나오는 긴 무릉무릉 나는 피입니다. 가장 상급이에요. 상급. 요거는 딱 한 군데밖에 못 써요. 요거는 천신.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 천신에 대한 대사 지낼 때는 다른 제수 필요 없고 이 피가 무조건 있어요. 두 번째는 성하는 요게 날고기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생고기 안 익혀진 고기. 요거는 자연신, 뭐 기우제 같이 또는 사직제 같이 이렇게 자연신이나 또는 사람신에도 쓰는데 사람신일 경우에는 성인 군자의 반열까지 올라갔다고 판단되는 그게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는 요 성을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얘기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은 향교 또는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왜 불천이 제사 모실 때 생고기 올리는 게 바로 요 이유다. 성은 데친 건데 샤브샤브 같은 거예요. 살짝 데치는 거. 숙은 푹 익힌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볼게요. 이게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서해 유성용 선생 형님 되시죠. 경암 윤용 선생 불천이 대제 때 안동 사람은 이걸 도적하다고 도적. 매리에 털달 육해공이 다 올라갑니다. 매리에 털 달린 하늘 나는 깃털 달린 게 올라가고 두 번째 줄에 몸 털 달린 게 올라갑니다. 육복이 올라가고 맨 아래쪽에는 바다에 사는 민물에 사는 빈. 안동에 고등어 쓰시는 거 아시죠? 안동에는 고등어 다 씁니다. 제사상에. 우리가 왜 뭐 비늘은 없어가지고 천안국이다 하는 처음 많이 봤어요. 안동에는 가면 고등어 다 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요거는 2019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구 도동서원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여기는 돼지 통마리를 좌우로 반을 딱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반틈은 한은당 선생, 반틈은 한강 선생으로 올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밥, 국, 면, 떡, 동그랑땡, 뭐 전구지, 찌짐, 명태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흔한 사과패도 없습니다. 제사상 이래 차리면 간단할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안동 도산서원입니다. 여기는 돼지를 아래 위로 잘랐죠. 퇴계 선생한테는 상체를 갖다 올리고 월천 조목한테는 하체를 올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밥, 국, 면, 떡, 동그랑땡, 전구지, 찌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서원입니다. 경주 옥산서원입니다. 경주 옥산서원. 보고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이래 지냅니다. 상을 이래 차려요. 지금도 이렇게 차려요. 통말이 그대로. 자, 요거 하나 보고 제가 사진 재밌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율 시입니까? 조율 이십니까? 자, 이거 제가 오늘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뭐 제가 제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구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들어가 보시세요. 자, 이거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자, 필수과일 진설 순서인데요. 한때 뭐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방송에 나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쑥 들어갔어요. 배추를 제일 서쪽에 가장 상승해 놓는 이유는 시가 한계니까 임금을 상징한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배추는 하나 따봐 세 톨이 나오기 때문에 삼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배추 옆에 놓는다.
강은 시가 6개니 육도 판서를 상징한다. 배는 시가 8개 좀 많이 나오니까 팔도 관찰사를 상징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유행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야기 안 나오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실수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어디에도 이런 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조선 끝날 때까지 조선 말에 옛날에 선비들은 예서라는 책을 앵간하면 다 쓰셨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근데 그 예서에 보면 어디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조율이시, 조율시익하는 말도 없어요. 뭐 임금을 상징한다 이런 말뿐만이 아니고 조율시익, 조율이식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홍동백석하는 용어도 없어요. 예서에. 다 근래에 만들어집니다. 예서에는요 맨 앞줄에 그냥 과일만 놓으면 되는 돼 있어요. 과일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저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예절 수업 할 때는 제가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자,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하늘같이 떠받들었던 주자입니다. 주자의 주자 가래. 앞에 보면은 조율이시 아니죠. 그냥 과로 되어 있어요. 맨 첫 줄에는 과일만 놓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벌라라는 건 없어요. 율곡 2, 제2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로 되어 있어요. 상대비요. 신흥경의 상대비. 여기도 과일. 도암이지의 사례편람. 여기에도 과일. 이 첫 줄에는 그냥 과일만 넣으면 되는 거지. 홍동백선이 조율이시니 이런 원칙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일단 뭐 조율이시 뭐 이런 하면은 좀 편하겠죠. 아 우리 집은 조율이시 하면 걱정 안 하고 그냥 호소를 올리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그런 원칙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 와서 만들어졌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진설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이 사진 혹시 봤습니까? 이게 재작년에 나와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 집 그 추석 차례상 채고 며느리가 지나가거든요. 인터넷에서 못 보셨어요? 이 사진 못 보셨어요? 이 집에 며느리가 요거 상 차리고 지나가거든요. 못 사겠다. 여기요. 이게 같은 해 사진이 아닙니다. 진설했는 거 순서가 달라요. 이렇게 다른 해 추석 여기 추석 차례상이에요. 이게 이 집은 해마다 추석 차례상을 이래 차린다는 거예요. 저 그때 며느리가 저 엄청 잘했어요. 근데 추석 차례상은요. 저희 집은 여기 지금 보면 왜 원래 같은 추석 차례상 4인상 하면 보통 한 30만 원, 40만 원 이래부터 얘기하대요. 보통 평균이 한 4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집은 추석 차례상 차리는데 1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렇게요. 아니 무슨 차례상을 돈이 10만 원이 안 들어. 저희 집은 10만 원 넘는 집은 이해를 못해요. 추석 차례상을 뭘 차리는데 왜 10만 원이 넘는지 저희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뭐 유교 문화를 욕하고 옛날 할아버지들 욕하는 그 문화를 욕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삐딱하게 이상하게 잘못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걸 우리가 자꾸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우리가 말하는 선비들 우리가 막 고관대작이 아니고요. 그냥 선비, 그냥 걸공비 쪽 있는 집들, 옛날 전통을 지키는 집들이 해왔는 대로만 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 안 하고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 사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래 차례상은 어떻게 차리냐면 지금도 이래 차립니다. 한 집 보여드릴게요. 명제 윤정하면은 우리가 서인 남인이 나눌 때 서인 쪽에서도 노론 소론 있으면은 소론계의 거의 좌장이에요. 좌장. 우리로 치면은 저 충청도 노산 가면은 폐계 이광 선생님 대부분이에요. 명제 윤정. 자, 이 집의 추석 차례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차례가 많은 거죠. 이게 이 집의 저 큰 종택의 추석 차례상이에요. 추석 차례는 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축단은 거예요. 축문도 없고요. 잔도 한 번만 올리고 끝이에요. 절 세 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구 분들은 제사 추석이나 설 때 보면은 제사하고 똑같이 보세요. 밥국 다 올리고 절도 초원, 아흔, 종원 다 해요. 근데 추석과 설은 제사가 아니고 차례입니다.
차 한 잔 올리는 것이 추석은 핵과일이 나왔으니까 손주들한테 아이고 오늘 추석입니다 하고 그냥 그 과일 좀 올리고 여기 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남인 쪽 한번 볼까요? 퇴계 누가 켜도 뭐 퇴계 종택하면 할 말 없잖아요. 퇴계 종택 이거는 설 차례상입니다. 설 차례상 요게 다예요. 퇴계 선생은 부인이 두 분이시거든요. 이게 차리 진설 중이 아니고 이게 다 차례상이에요. 여기 10만 원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석 차례, 설 차례도 와도 30만 원, 40만 원씩 쓰니까 물론 가족들 오면 이제 음복하려고 그러면 음식은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큰 집들이 이래 한다 그러니까 다 이거 옳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자기 집에서 해오던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누군가가 누구 집은 왜 그래 한다고 물었을 때, 아,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래 하고 있다. 반만 할 수 있으면 자기 집에서 할아버지들이 해오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는 좀 과하다는 거예요. 과한 건 분명해요. 그거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다른 집들 상도 나오는데 대체로 조금 이름난 종갓집들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이래. 10만 원 이상 돈 들여서 차리는 거 없습니다. 진짜 설과 추석은 말 그대로 차례상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여기도 올리고는요 다 써서 절 같이 한번 하고 끝이에요. 절도 이런 건 안 해요. 요거는 이렇다는 겁니다. 요게 원래 우리의 문화에 딱 하는 거예요. 요게 원래 우리의 문화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잘못된 문화를 하면서 그걸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뭐 좀 어색한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되게 큰 재산부 같은데 와 저 여자가 저 절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렇지? 보통 이렇게 큰 제사하면 제사는 남자들이 절을 하는데 왜 여자가 절을 하노 하는데 제가 대구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이런 수업할 때 여자분들 많이 있으면은 우리는 집에서 뭐 어른들 기제사 할 때 우리는 여자도 절한다 하는 거 손들이 수업하면 손이 올라와요. 지금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거든. 올라온 집에서 저 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저 기제사를 명절 때 우리는 집안에 여자들도 우리는 저 술을 들고 잔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좀 계셔요. 요 중에서 다 들고 계시죠. 요 중에서 초은, 아은, 종은 다 하고 시집가던 딸내들 며느리도 오느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종은 잔에 첨잔 조금 해가지고 그죠? 자, 너 다 같이 써가지고 저 같이 하면 된다. 요렇게 하는 집은 내리죠. 자, 그러고 남아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손 다 내려가보죠. 기치 배운 거에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한다만 내리고, 들고 있어서 했는데, 손이 다 내려갔다는 다른 뜻이 다 그래 한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남자들끼리 종은 하고, 마지막에 딸내들 다 오느라 해가지고, 첨작하고, 같이 절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주부하면 이제 맏며느리죠, 맏며느리. 주부란 거는 한 집에 제사를 받드는 주인의 아내, 곧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 맏며느리는요, 제례에서 초원, 암원, 종원 하는 사만을 할 때 두 번째 잔을 치는 게 그게 맏며느리예요. 그게 원래 예법이에요. 여자들은 음식만 하고요, 저는 남자들이 하고 지금 그러는데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째 잔은 그 집에 맏아들이 올리고 두 번째 잔은 그 자리에 맏며느리가 치는 게 그게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예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래 조선시대는 그래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 안 한다고요. 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게 남녀 불공평하다고.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주자가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선비들이 썼던 모든 예서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초원은 주인이 하라고 나오고 아흔은 주부가 한다는 거. 그 집에 맏며느리가 한다는 거. 저희 집도 집사람이 잘 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 장모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잘하시면 뭐 며느리가 잘 치노 얘기하는 건데 저희 집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잘 치고 둘째를 외양한단 말이가 이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제 시집간 딸이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하고. 근데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렇고요. 자, 아까 사진 다시 볼게요. 여기는 양동마을입니다. 경주 양동마을. 월성 성시 종가인데, 요분이 여자분인데 절을 하는데 그런데 요 앞에서 하고 옆에서 하죠. 요거는 제가 비록 종부지만 그래도 남자들을 이게 불천이 종가니까 제관이 한 100명씩 있거든요. 이렇게 남자들한테 뒤태 보이는 걸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뒤태 안 보이려고. 요거는 여기도 계시겠어요. 성주 간만 그 한강선생 종가예요. 여기는 한강선생 종부는 제청에 안 나오시고 안방에서 절을 해요. 이때는 제관들이 아흔자를 받아가지고 종부한테 들고 가죠. 그러면 종부는 앉아가지고 손만 술자리에 살짝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부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집들만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회당 장석영 선생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동 장씨인데, 그렇죠. 독립운동하셨고 그 파리장서 회당본 쓰셨던 분이에요. 요분 주손댁인데 지금 이제 이사 갔어요. 작년에 이사 갔는데 저희 집 옆에 살아요. 호성동 주택입니다. 주택. 요 침대에는 지금 치매 오셨던 시어른이 누구 계셔요. 그리고 요가 이 집의 맏며느리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50서이고 요 집 요는 아니고 요 집에 이제 그 장남은 지금 대구 지하철공사 3호선 그게 관제센터에 지금 팀장이거든요. 그건 55씩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이 집의 재산은 1년에 12원 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대단해요. 나는 이런 며느리들은 하늘이 정제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큰 집의 맏며느리들. 요 집은 둘째 90잔 딱 자기가 직접 올리죠. 90잔 올리고 이 집은 더 특이하게 하게 있어요. 우리 보통 삽시잖아요. 삽시. 밥그릇에서 수저 꽂는 거. 요 집에는요 진설할 때 밥하고 국 곡물류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손을 못 대요. 딱 맏며느리가 딱 들고 와요. 진설도 맏며느리 남자들은 손을 못 대요. 옛날에 살아계실 때보다 아버님한테 밥 챙기는 거는 여자들이 해다 줘요. 딱 올리고 수저 꽂는 것도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그냥 어디서 봐요. 그 집에 맏며느리가 가 수저. 이런 문화가 있다.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정말 전통 문화 경관 이렇게 오래된 뭐 절을 가시든지 서원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보면 용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지금 여기도 이게 요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거창 수성대 거창 수성대가 바로 옆에 여기 있고 여기 구연서원이라고 거창 신시들 서원입니다. 구연서원. 여기도 가면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데 그죠? 야들 정체가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인생을 70, 인생을 80인생을 살아오셨을 건데 보시면서도 이게 욕인지 거북인지 모르고 지나오신 거예요. 이게 절 같은 데 가도 보고 서원 가도 보는데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보인다 그랬죠. 모를 때는 이걸 봐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이는 하나하나가 지게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갔을 때 용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요거는 사실은 거북이가 아니고 용입니다. 용. 용생구자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용용자, 날생자, 아홉구자, 아들 잡자, 말씀설자. 용이 9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중국 사람이 썼어요. 명나라 사람인데 호성지라는 인물이 썼는 진주선 하는 이제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하도 재밌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비들도 이 이야기를 인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성호 2개 성호사설인데 성호사설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여러 분량을 갖다가 배당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용이 아들 9을 뒀는데 이름과 재주가 각기 달랐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 자,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첫째인데요. 이름을 비희라고 해요. 첫째. 근데 얘는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요. 뭔가 무거운 거를 등짝에 올려놓고 버티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만든 이 무거운 비석을 만들면 비석 밑에 생겨있는 이 녀석이 바로 이게 용왕의 첫째잖아요. 거북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용대가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북대가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시대적인 유행인데 신라고려 시대 때는 용머리가 유행이었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저게 거북머리로 바뀌어요. 그거는 시대적인 유행이에요.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문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만든 키 높은 비석을 만들면 위에 새기는 이 녀석이 용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용을 두 마리 새겨놨습니다. 두 마리. 가운데 여의주를 두고 두 마리를 새겨놨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기와지붕이에요. 기와지붕. 기와지붕에서 보셨죠? 그 용마루 끝에 그 용대가리 튀어나와 있는 바구입니다. 자, 셋째. 셋째는 사찰에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의 특징인데 중국 종하고 우리나라 종의 제일 큰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종은 100%입니다. 종 머리 위에 자 셋째인데 셋째는 이름이 포레고 야는 소리 내어서 막 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저 범종을 만들면은 범종용 머리 부분 종은 천장에 매 달아야 되잖아요. 매 다는 요 고리 부분을 우리나라는 보면 이게 전부 다 용입니다. 동화상 밤에서 가서 한번 보십시오.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 우리나라 종의 특징인데. 근데 요 녀석이요. 고래를 무서워한대요. 고래. 그래서 고래가 다가오면 무서워가 더 큰 소리로 운다고 해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옛날에는 실제로 뭐 고래뼈로도 쳤다 그래요. 고래뼈로 치면 소리가 더 잘 난다고. 근데 고래뼈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종을 치는 방목에다가 물고기를 실제로 그리는 데가 많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산 수덕사입니다. 수덕사 가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는 물고기 정도가 아니고 딱 고래예요. 고래. 이 포레는 고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고래가 와서 치면은 소리가 더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수덕사를 탁 놀러 가셨는데 그 수덕사의 그 범종 앞에 이 포레 앞에 이렇게 발딱 끼고 있는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다른 물건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관심 없죠. 아마 여기 조각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번쩍 이거 야 세상에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폐안카는 녀석인데 얘는 죄 짓는 걸 못 본답니다. 다 물어 죽이거든요. 죄 짓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관아나 법정 같은데 감옥 같은데 무늬에다 새겨놨다 그러는데 지금은 잘 찾아볼 수는 없고 요거 사실은 수성경찰서 민원실 앞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그 여성분들은 잘 아시던데요. 그 뭐 오드리 헵번하고 뭐 나오는 그 영화 그게 보면 저 장면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건데 결국은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제가 적당한 걸 못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공교롭게 여기도 보면 딱 수성 경찰서 앞에 딱 있는데. 자, 다섯 번째입니다. 도철 그러는데 얘는 먹는 거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거나 또는 제사에 쓰는 식기 종류 중에 이렇게 소뚜껑이나 제기 또는 식기에 용 형태가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이거는 용왕의 다섯 번째 도철. 여섯 번째는 공복할 녀석인데 요거는 우리가 절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절에는 가면은 보통 왜 이 개울을 몇 개씩 건너죠. 돌다리. 돌다리 건널 때 이렇게 다리 옆에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요거는 물을 좋아하는데요. 물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물로 들어오는 잡기를 다 물어 죽입니다. 요것도 보면 여기에요. 그 서남사 그 유명한 서남사 성성교입니다. 근데 여기도 한 번씩 가고 내려가기가 좀 힘든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가보시면 그래도 요 내려가서 꼭 요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찍고 하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요거까지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요 홍해교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 뭐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 확대하면 용대가리입니다. 공복이에요. 물로 들어오는 잡기를 물어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런 용대가리도 이거를 6번째 공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들어와요. 정말 예쁘게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기 용머리가 있다는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같은 걸 같이 보는데도 눈에 안 보여요. 7번째 애자그립니다. 요거는 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싸워서 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검, 칼자루, 검 같은 데 많이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8제죠. 산내하는 녀석인데 얘는 불하고 연기, 뜨거운 걸 좋아한다. 그래서 뭐 난로나 주로 향로, 제사 지낼 때 쓰는 향로 중에 우리 집에 향로가 좋은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용 모양 비슷한 게 있더라. 그러면 이게 용왕의 8번째 산내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내입니다. 얘는 옛날에 우리 보셨죠? 우리 아파트 문화 되기 전에 주택에 사실 때 옛날에 대문 앞에 이거 다 안 있었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이거 있었거든요. 바로 이게 용왕의 막내예요. 9째. 초독하는 녀석인데 얘는 성격이 좀 꽉 막혔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영역 안으로는 뭔가 들어오면 그걸 용서를 안 합니다. 다 불어주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에 사실 때 대문에 달려있는 사자처럼 생겼던 요 머리 요게 알고 봤더니 이게 용왕의 9번째 아들 초독하는 것이에요. 요리하면은 자, 요래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마쳤고 사실 대구의 그 문화관광 자원 이쪽으로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추석이 곧 앞에 닥쳤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늘 안타까워 생각했거든요. 제사사가 제발 좀 그래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차리면서 욕을 하고 이래서 원래 옛날에 우리 선비들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 저는 제가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역시 또 좋은 기회 되면 그 좋은 걸로 준비를 해서 예. 종어는 통상적으로 종어는 오늘 오신 분 중에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은 연세가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또는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래서 요집이 요런이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른이지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사람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 하다가 믿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절 관련된 혹시 수업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는 제사 때도 복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전통 예법에 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해요. 굉장히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송현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받고 다음 주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0월 3일 날 우동기 교감님 그랜드 호텔 행사 때에 4시 반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니까 친구분하고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10일 날은 저기에 계시는 조기훈 선생님께서 대구 향반의 거주지 이동하던 향반 거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10월 10일 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접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내외분 같이 오시는 분이 두세 분 계시고 또 아까
그 소문석 선생님 말씀에 한강 정부 선생 많은들이 이야기했는데 김기 여사님이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하고 동기여서 지난 저지난해까지 이 행사에 자주 오셨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잘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 여사님은 의성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10월 3일 날 그랜드 호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오늘 행사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